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이강윤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 쟁점을 짚어봅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겸 미니 과외 받는 시간이죠.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거기 마감 시간이 언제시죠? 따로 없나요? 신문들처럼?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뉴스를 하기 때문에요. 네네. 저희가 4시 30분 정도가 이제 마감이고요. 예. 네, 우리 전화 연결하고 마감이 이렇게 겹치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그렇진 않습니다. 네네. 예. 기자들하고 전화 연결할 땐 사실 그걸 제일 먼저 챙겨드려야 하고, 아무래도 마감 앞두고 있으면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마음이 급하고. 자, 롯데 뭐 화해하는 것 같고 끝난 것 같더니 여기 왜 이럽니까? 그 끝이 어딥니까 도대체? 이 경영권 분쟁 2라운드가 시작됐다라고 보는 견해가 맞습니다. 네.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이 이제 법적 소송이라는 반격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지금 동생한테 소송 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달이었죠. 이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처음으로 이제 국정감사에 출석을 했죠. 네. 당시에 뭐 경영권 분쟁은 끝났습니다. 뭐 좀 어눌한 말투리지만 이제 재발 가능성은 없다라고 단언을 했는데 네.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제 경영권 분쟁이 재발을 한 셈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자청한 신 전 부회장은 사실 한국말이 더 서툽니다. 이 제기한 소송의 주된 내용이 뭐냐? 경영권 분쟁에 발단이 된 신격호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 대표이사 해임 등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신동빈 그 동생이죠. 롯데그룹 회장이 이제 한국과 일본 롯데 이사회의 이제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고 이것을 무효로 해달라라는 겁니다. 네. 특히나 이번에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 신 전 부회장은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위임장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동빈 회장, 롯데홀딩스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경영권 일단 탈환에 나선 셈인데요. 네. 어차피 뭐 이렇게 되면 어차피 일부에서 우려했던 대로 뭐 이 부자들 간에 이제 이 경영권 다툼 2라운드가 시작됐고 최종 뭐 판단은 법원에서 판가름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한국 법원에 냅니까? 일본 법원에 냅니까? 둘 다 낸 건데요. 일단 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될 거냐? 뭐 크게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과연 이제 이 신 전 부회장이 주장한 것처럼 롯데홀딩스 이사회가 신격호 총괄회장을 해임한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과연 어떤 판단을 내려줄 거냐라는 네. 겁니다. 그게 핵심이겠죠,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뭐 신 전 부회장은 일단 소송을 내면서 뭐 불법이다. 그리고 이제 이 신동빈 회장의 경우 전체 이 롯데 소유 지분이 신동주 전 부회장보다도 낮은 상태에서 아버지 신격호 이 총괄 회장을 이제 해임시켰다라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롯데그룹 측은 뭐 이사 해임이라든가 모든 의결권은 이사회나 주총을 거쳐서 이제 적법한 과정을 통해서 진행된 거다라면서 일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또 하나가 이거 뭐 지난번에 똑같이 뭐 이 아버지 신격호 회장이 과연 건강 상태가 좀 괜찮은 거냐, 정말 어디에 의중을 두고 있는 거냐라는 건데요. 지난번 1라운드처럼 사실 부친의 이제 건강에가 대해서도 서로 다른 얘기를 내놓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 역시 신격호 총괄회장이 위임장을 받아서 소송을 대리하고 나선 셈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과연 이제 원하는 게 뭐냐? 신동주 전 부회장의 경우에는 어쨌든 뭐 부친의 뜻은 여전히 장남인 자신한테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쇼맨십이 아니냐? 네. 뭐 이런 분석입니다.
뭐 이에 대해서 이제 롯데그룹이나 신동빈 회장 측은 뭐 지난번하고 비슷하게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제 신경구 총괄회장이 진짜 의중이 담겨 있는지 저희가 의심스럽다. 그리고 이제 건강 상태나 뭐 의중에 대해서는 어차피 재판 과정을 통해서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두 가지만 보충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네. 이인철 기자님을 포함해서 경제부 기자들이 볼 때, 산업경제나 산업부 기자들이 볼 때 신격호 회장의 상태, 명징한 판단력인지 아니면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조금 판단력에 흐릿하거나 문제가 있는지 어떻습니까? 일단 첫 번째 이제 고령인 점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0세가 넘으셨죠. 그리고 사실 거동이 그다지 이제 편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판단력이 이제 좀 흐리다라는 것도 이제 롯데 가를 이제 직접 이제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이 느낄 수 있는 거고요. 예. 하지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뭐 한국 롯데의 경영권 그리고 일본 롯데의 경영권을 모두 신동빈 회장이 이제 거머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무리 지금 그 아버지를 내세워서 뭐 위임장을 받아서 소송 대리전에 나서고는 있지만 이게 과연 되돌릴 수 있는 문제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양 이사회를 동시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롯데 현재에 있는 남아있는 직원들까지도 모두 신동빈 회장을 이제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뭐 아버지도 있고 그리고 누나도 있고 그러지만 아무리 뭐 의결권을 갖고 있는 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좀 돌리기는 역부족이 아니냐 라는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충 질문은요. 주식회사에서 최고 큰 행사이자 의결기관은 역시 주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주총에서 동생이 다 이겼잖아요. 네네. 그럼 그걸로 끝인데 왜 형은 계속 이런 소송을 내고 그러는 거죠? 일단은 이제 자신이 이제 갖고 있었던 기득권을 이제 한 마리로 동생이 뺏어갔다. 그 불법적인 행위로 뺏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동주 전 부회장의 경우에는 왜냐하면 지금 뭐 아버지 신격호 회장이 이 뭐 롯데 호텔의 집에 가장 큰 이제 이 어른이시면서도 동시에 이제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주회사 격인 거기에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광윤상가 뭐 하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지분이 자기한테로 만일 이제 힘을 보태준다면 충분히 이제 지분율 싸움에서는 이제 누나 목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뒤집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자들은 사실 이게 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렇게 조 단위의 이제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싸움을 할까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 집안에서 장자가 차지하는 의미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이제 차남이 차지하는 의미는 굉장히 별다릅니다. 각별합니다. 그렇죠. 거기에다 이제 경영권을 일본의 경영권까지 마저 동생한테 내줌으로 해서 나오는 어떤 소외감이나 소외감 같은 것이 가족 간 이제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선 게 아니냐. 차라리 이제 계열 분리를 하는 거죠. 한국 롯데는 동생이 하고 일본 롯데는 형이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지금은 오히려 일본 롯데보다 한국 롯데가 더 커진 상황에서 몸집이 그리고 동생이 일본 롯데까지 형이 장악했던 이사회까지 장악하고 있다라는 데 대한 어떤 배신감 그리고 일말의 어떤 이 자기 자존심을 좀 세워야 하는 그런 문제가 아마 이번 소송으로 이어진 게 아니냐라는 관측입니다. 하긴 이해가 되네요. 한편 제가 장남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뺏긴 장남을 한번 상상해 봤더니 주총에서 지구 이구 그것을 떠나서 일단 이해는 됩니다. 동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 나저나 뭐 좀 대국민 사과도 하고 그랬으면 좀 조용히 지나가면서 그래야 될 일인데 저 뭐 지뢰 때문에 제대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국민들과 대통령께 감동을 줬다는 80몇 명의 병사들을 대거 채용하겠다 뭐 이러면서 롯데가 막 점수를 따려고 그러더니 이런 거 한 번씩 터지면 그건 뭐 다 점수 까먹을 텐데 말이에요. 이 SK가 그랬고요. 최태원 회장이 그거 SK였나요? 네네네. 미안합니다. 근데 저는 뭐 롯데마트인가에서도 뭐 예, 맞습니다. 일부 이제 일부를 이제 채용하겠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그 첫 번째가 이제 87명 그 건은 SK군요. 그때 또 특사로 나와야 되니까 잘 보여야 했겠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라고 저도 얼핏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오늘 정부 경제 동향 보고서가 발표됐어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올해 한 3% 성장률 전망을 확신하고 있다고요?
오늘 정부가 이제 10월입니다. 최근 경제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게 표지 색깔이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이 그린북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미국은 이제 베이지 색깔이어서 베이지북, 그리고 우리나라는 경제 동향 보고서가 이제 초록색입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정부가 우리 경제를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이제 알아볼 수 있는데요. 네. 여기서 나온 내용을 보니까 우리 경제가 내수, 생산, 투자에서 메르스 이전 수준을 회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하. 5월에 나타났던 예기치 못했던 중동 중국 호흡기 증후군 사태, 네. 이걸 이제 이겨내고 있다라는 건데요. 특히나 이제 지난달부터 백화점이나 할인점 매출이 평균 10에서 14% 가량 증가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번 10월 초부터 단행한 코리아 그랜드 세일부터 개별 소비세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 효과가 맞물리면서 예. 소비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고용도 양호하고 물가 상승률은 이제 저유가로 인해서 낮은 수준이다라는 건데요. 다만 단서는 달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국민경제종합회의에서도 나왔었던 얘기인데 G2 리스크입니다. 중국의 경기도나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 위험은 여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주영한 기획재정부 1차관이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 전후로 해서 소비의 벽세가 뚜렷하고, 그리고 이제 어제는 국제통화기금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는데 실제로는 이보다는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이 얘기는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내수 회복 조치, 그리고 추경도 단행했고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지금 정부가 나홀로 3.1% 성장률 전망 고수하고 있는데 네. 이에 대한 미련, 3% 성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코리아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도 연말까지 행사를 또 매년 정례화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국제통화기금 IMF는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추지 않았습니까? 국제통화기금이 전 세계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왜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추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바로 이 신흥국 불안인데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3.1% 기존에 제시했는데 2.7%로 낮췄는데요. 1년 전에 IMF가 우리나라는 올해 한 4% 성장을 점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3차례 조정을 했는데 이제 2%대로 주저앉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기대치 3.1%나 한국은행의 전망치 2.8%보다도 훨씬 이제 낮다는 겁니다. 네. 이 IMF 성장률 전망치 낮춘 이유는 일단 선진국도 경기 회복이 미약하고 또 신흥개도국도 경기 둔화가 심화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 국내 소비 모두 감소해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건데요. 때문에 이제 선진국에 대해서는 이 양적 완화, 통화 완화 정책 계속해서 지속하라라고 권고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금리 인상은 좀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흥국,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의 경우에는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과 함께 이 리스크 요인 해소를 어떻게 할 건지,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거 나타났을 경우 위험 요인을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신속한 구조 개혁 역시 중요하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기관이나 연구소별로 성장률을 계산해내는 공식이 다른 건 아니죠, 이 기자님? 그렇습니다. 각자 이제 물론 공식적인 국책 연구기관이나 예. 그리고 개별 연구소 간 보는 이제 자료, 기본 자료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면 생산과 소비와 그리고 물가, 투자, 이런 것을 주로 예. 보고서 이제 가감을 하는 겁니다. 예. 추정을 하는 거죠. 전망이라는 건 어차피 이 지금까지 나타났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예. 추측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기초 네. 이 계산되는 팩터는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이렇게 추정치 말고 지나놓고 보니까 얼마 성장했다. 이것은 똑같은 룰에 똑같은 계산 공식에 따라서 내는 거죠. 그래야 맞습니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한국은행은 2.8%, IMF는 2.7%, 그리고 우리 정부 아마 재경부나 경제부처가 아닐까 싶은데 여기서는 3.1%란 말이에요. 네. 그럼 정부는 이 3자를 찍었다. 이것을 이렇게 고집하고 싶고 희망하고 싶은 그렇게 읽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기자께서 보시기에는 정부의 희망사항대로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IMF나 한국은행의 전망치가 더 맞을 것 같습니까? 저는 한국은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IMF 전망치가 근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2% 성장으로 저성장했다라고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네. 한 나라의 가장이 오늘 지난해보다 경제가 더 어려워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고요. 예. 그리고 이 성장률이라는 건 내년도 예산을 짤 때도 근거가 됩니다. 아하.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년 사실은 틀려왔습니다. 정부는. 네. 성장률을 높게 제시하고 실제 성장률은 그보다 밑돌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좀 신뢰성이 떨어진 면도 있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정부조차 만일 2% 중반대로 내려버린다면 네. 국민들의 소비는 더 위축됩니다. 야, 앞으로 정부조차도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걸 인정하는데 이거 누가 과연 마음 놓고 돈을 쓰겠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알고 있으면서도 네. 경기가 이제 자기가 예상했던 바대로 가지 않고 꺾일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또 이 선뜻 이제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배경도 있습니다. 경제 주체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일부러 조금 삼자를 희망적으로 고집하는 그런 면도 있군요. 자, 부자들이 지난해 증여한 재산이 무려 18조 원을 초과한다고요? 부자들이 제일로 싫어하는 게 사실 세금 폭탄이거든요. 증여세, 네, 상속세.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계속해서 경기 좋지 않았죠.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부자들 자녀, 손자들한테 증여가 4조 원 늘어서요. 전체 이제 오늘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증여세 신고액이 18조 2천억 원인데요. 1년 전보다 4조 원 늘었습니다. 28% 네. 증가했다는 건데 이게 2012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제 경기 안 좋은데 부자들은 자녀나 손자들한테 돈을 이제 굉장히 많이 물려주려고 하느냐? 왜냐하면 이 물려주는 증여하는 방식이 이게 현금도 있지만 부동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가 같은 경우에는 자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 증여해야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제 증여 재산가액이 50억 원 이상, 그러니까 뭐 강남에서 어지간한 건물 한 채 이상인 자산가들의 증여가 1년 전보다 대폭 늘어났다는 거고요. 그리고 증여받은 사람들 도대체 나이는 어떻게 될까를 봤더니 한 8만 8천여 명이 증여를 받았는데 40대가 26%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50대, 30대가 그 뒤를 이어서,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한 60대, 70대인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이제 이 증여한 게 가장 많았고, 성별로 보면 역시 여성보다는 남성이 5만 6천여 명, 여성은 3만 1천여 명으로 이제 좀 남성의 이제 증여한 재산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거 보면 아직까지도 남전 여비 좀 남자한테 상속을 좀 많이 하고 예. 이제 딸한테 상속을 좀 적게 하는 풍속이 남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사권 뭐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자, 오늘부터 신형 스마트폰 구입하면 종전보다 할인이 더 커진다고요? 그렇습니다. SK텔레콤이 일주일 동안 지금 영업 정지가 돼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신규 가입자를 받지 못해 왔었는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오늘부터 이 가을 스마트폰 대전이 뭐 거의 시작이 됐는데요. 거기에다 이제 신제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이 최고급 사양의 스마트폰을 내놨습니다. LG V10이라는 이 신모델을 내놨는데 네. 이게 이통 3사를 통해서 오늘부터 출시가 됐는데 가격대가 이 최고 사양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출고 가격이 한 79만 원 정도를 이제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나왔던 최고급 스마트폰에 비해서 10만 원 이상 쌉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도 괜히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네. 기존에 내놨던 이 갤럭시 S6 그리고 갤럭시 S6 엣지의 가격을 일제히 내린 겁니다. 예. 또 여기에다가 이제 조만간입니다. 지금 그 아이폰 6X와 아이폰 6X 플러스가 이제 지금 나와서 팔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2차, 3차 이제 출시국으로 이제 분류가 될 것 같아서 아직은 나오고 있지만 조만간 합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이런 고급형 스마트폰 시장이 풀리면 기존에 갖고 있던 구형 단말기 폰은 굉장히 많이 내려가고요. 재고 처리 차원에서. 그러면 제조사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도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보조금을 많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통사 간 한층은 좀 경쟁은 뜨거워질 것으로 보이고 소비자들은 신형 스마트폰을 조금 좀 저렴하게 가격을 좀 비교해가면서 고를 수 있는 시기가 된 겁니다. 제일 싸게 사려면 죽기 직전에 사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애플은 한국을 은근히 뭐 경시 또는 경원하는 겁니까? 아이폰 새 모델이 나올 때마다 뭐 우리의 IT 수준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 익숙함, 그다음에 보급률 이런 걸 따지면 우리는 상당히 세계적으로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꼭 2차 내지는 3차 판매국 그룹에 넣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애플의 전략은 계속해서 하이엔드 제품을 내놓죠. 근데 우리나라가 분명히 세계 IT 흐름의 어떤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테스트 베드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렇던데.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이 가장 시장 점유하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아하. 삼성과 LG가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강국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애플은 신형 제품에 대한 어떤 애플 바를 형성할 정도로 애플 제품을 나오길 기다린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고 걔들성에 이제 그 애플의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안드로이드 기반의 이제 스마트폰 이용자들 때문에 갈아타려는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수요가 더 많은 이제 중국 거기에다가 하이엔드면서 이제 금색깔을 좋아하는 거기에 맞춰서 이제 특화된 제품을 계속 이제 내놓는 그러니까 시장성을 보고 한마디로 중국 들어갈 거냐, 일본 들어갈 거냐, 한국 들어갈 거냐 순서는 정해졌다는 겁니다. 중국, 일본, 한국.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출시국에서 뒤로 밀리고 있는 겁니다. 아하. 저는 또 삼성이 미워서 아이폰이 일부러 뺀 줄 알았더니 다 저 정교하게 계산 속 주판 다 때려보더니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좀 오늘 기네요. 목이 좀 아프실까 싶은데 내년 12월부터 모든 담뱃값의 흡연 폐해 알리는 경고 그림 부착. 우리가 조금 늦은 편이죠. 다른 나라 이미 하고 있는데. 네. 전 세계 한 77개국에서 이제 담배값에 굉장히 위험한 담배 피면 굉장히 얼굴이 이제 흉악하게 변하는 경고 그림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네. 뭐 죽는다라는 표현까지 이제 서슴지 않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사실 업체들의 로비 때문에 이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복지부가 내년 12월부터 담배갑 앞면, 뒷면에 흡연 권고 그림 표시를 의무화하겠다. 이런 내용의 이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겁니다. 이 개정안을 보면 일단 이 담배갑 앞면, 뒷면에 면적이 각각 30% 넘게 그림을 표시해야 하고요. 또 진열도 이제 잘 보이도록 포장지 상단에 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규정은 모든 형태의 담배 제품에는 적용이 되지만 다만 이제 최근에 많이 팔리고 있는 뭐 전자담배며 씹는 담배 이런 경우에는 위해성에 맞춰서 별도로 그림이나 문구를 결정하도록 고시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경고 그림은 이제 1년 6개월마다 교체가 되지만 첫 흡연 권고는 아마 내년 한 6월 정도에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입니다. 네. 이거 시각적으로 확 자극을 주면 아무래도 담뱃갑에 손이 갈라다 멈칫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야죠. 우리 이 기자도 담배 안 태우죠? 저는 목이 별로 좋은 상태가 네. 잘 알겠습니다. 요즘 뭐 주변에서 확실히 많이 끊고 있긴 하더군요. 네, 경제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한국경제TV의 이인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